나 돈 줘. 돈? 너 나한테 꺼간 거 있잖아. 그거 다 하니까 300만 원 정도 해. 얼른 갚아야지. 너 노트북 다 부셔놨더라. 수리비가 샀던 거보다 훨씬 비싸서 그냥 버렸어. 만날 때마다 내가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늦으면 택시로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너 지금 그 돈 내놓으란 그 말이 나오냐? 뭐? 데이트할 때? 조금만 비싼 거 시키면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남자가 쫓아나게 진짜.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배째라, 배째. 자, 지금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배우 김민희 씨, 이민기 씨 주연의 영화인데 연애의 온도라는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 헤어지면서 줬던 선물, 빌렸던 돈 다 거꾸로 다시 이제 뱉어내라, 돌려줘라 이러고 싸우는 건데요. 이런 내용이요, 현실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헤어지고 무려 4년 동안 꾸준히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을 일삼은 남자가 있습니다. 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까? 네, 일단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2013년 7월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에 헤어지게 됐는데요. 남자 측의 주장은 결혼하자고 하자 여자가 연락을 끊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자 측은 여자 문제, 감정 기복, 집착 같은 걸로 헤어지자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 남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 일단 1억 원을 그래서 받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있다가 계속해서 공갈 협박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결혼 빙자에서 돈 뜯은 꽃뱀이라 폭로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자의 직업이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분 그래서인지요. 또다시 6천만 원을 또 송금을 합니다. 이후에도 이 남자분은 10억 원을 더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사귀던 당시에 주었던 선물들도 내달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시계, 귀금속, 그러니까 뭐 목걸이나 이런 것이 되겠죠. 가전제품, 그리고 의류, 구두 이런 것들의 57점을 돌려받았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이 돌려받은 것들 앞부분에 1억 원을 현금을 송금받고, 그러니까 이 연예인, 여자 연예인인 점을 약점 잡아서 이거 소문을 퍼뜨리겠다. 1억 6천만 원을 받아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줬던 선물들이라고 하면서 시계, 고가의 시계입니다. 그리고 귀금속, 뭐 반지나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의류, 구두 뭐 이런 명품들을 다 57점을 다시 돌려받았다. 글쎄요. 이 연애를 하면서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선물을 이렇게 다시 돌려받는 것, 이걸 갈치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돌려받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일단 빌려준 돈이나 물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선물인 거죠. 선물은 법적으로 증여입니다. 네. 조건 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설령 그런 연인 관계가 종결됐다 하더라도 뭐 조건부 증여, 즉 헤어지면 돌려주기로 한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물을 돌려줄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바로 그 약혼 예물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판결을 한 바 있는데 이 약혼 예물 같은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 경우는 즉 약혼이 파혼이 되면은 그거는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혼인을 했는데 결혼 예물도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혼인했다가 결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즉 상당 기간 그 혼인 생활이 이어졌다면 설령 누군가 그 혼인 생활 파탄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예물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유사한 사안들을 계속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물, 증여, 예물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의 어떤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귈 때의 마음과 헤어진 다음의 마음이 다른 거는 인정하지만 이 헤어지고 나서 돌려받으려고 하는 심리는 뭔가요? 이걸 좀 괴롭히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뭐 아까워서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뭐 전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액수 자체가 굉장히 컸고요. 네. 또 가해 남성 입장도 이렇습니다. 혼인을 빙자해서 내가 사실상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당히 고가의 어떤 그 물품과 금전을 줬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배신감 때문에 꼭 그렇게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심정도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변호사님은 맡으신 사건 중에 좀 이렇게 황당한 거를 돌려받기를 원했던 사건이 있나요? 제가 뭐 했던 사건 중에 이제 이혼 사건인데요. 네.
그 한쪽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재산을 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집에 그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소리 나지 않게 하는 매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매트가 2장 있었는데 네. 아이를 키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장 내가 꼭 가져가야 되겠다. 네. 라고 해가지고 좀 법정에서 여러 차례 좀 소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 키우던 매트릭스까지 반쪽은 가져가겠다 주장을 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군요. 자, 헤어진 연인들의 믿기지 않는 사랑과 전쟁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는요, 119에 걸려온 전화 한 통입니다. 굉장히 다급한 전화 같은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은 칼에 찔렸다고요? 너무 아파요. 얼굴을 못 봤는데 너무 아파요. 죽을 뻔. 자, 이렇게 다급해 보이는 이 119 신고 전화, 이게 자작극이었다면서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네, 아까 화면에 보시면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그 구릅니다. 그리고 뒹굴게 됐는데요. 그리고 매우 아프다고 하고 또 119에 신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좀 생각으로 경찰이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정황이 맞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찔린 부위하고 옷이 찢긴 부위가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추궁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실토합니다. 그 자신의 여자친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동정심을 가지고 자신한테 오지 않을까. 그래서 벌인 자작극이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네. 그 여자친구는 저기 현장에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긴 아나요? 글쎄요, 뭐 알 수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해봤지만 좀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사이는 더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6가지 소식. 자, 어제에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무산이 됐죠. 그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발에 통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자, 혹시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이 부담됐던 건 아니냐? 자, 이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요, 발목 부상 때문에 또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오늘도 안 나온 이유가 똑같은 이유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발가락이 아파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영하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전날 늦게 교도관에게 연락받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에 통증을 호소했고 또 의무과장이 진료를 했다. 그랬는데 인대 쪽에 손상이 있다는 그런 그 소견이 나왔다. 접견을 한 후에 직접 접견한 후에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형사소송법 271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그 제출되었다고 한다면 그 진단서의 내용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부장검사가 직접 사유를 또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웅재 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확인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전부터, 뭐 이번에 다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왼쪽 발 4번째 발가락이 좋지 않았는데 그러던 와중에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또 이제 부딪히면서 다친 게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말이 약간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구치소 생활하면서 문지방에 발가락 몇 번 부딪혔다고 하는데 상태가 악화돼 왼발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발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겠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실제로, 다른 휠체어를 타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판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다들 다리를 다쳐본 분들은 아는데 한 번 다친 발은 계속 다치기 쉽거든요. 그래서요, 지난 6월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9차 공판 출석 때 걸어가다가 발을 삐끗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걷다가 발이 조금 불편하거나 한번 다쳤던 발은 그냥 통상적으로 걸을 때도 삐끗하거나 또 다치기가 쉽지 않나. 그래서 이 발가락을 또 교도소에서 또 다치진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특검 간에 또
기싸움이 팽팽하다고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의무과정이 진료했다. 네. 그래서 꾀병도 아니고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압부척한 것이 아니다.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한웅재 부장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이 악화된 것은 나도 들었다. 하지만 다른 건강 상태에서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 이 말은 곧 설령 넷째 발가락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이게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은 대면하기 껄끄러운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건강상의 문제를 과장하거나 활용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네. 자, 일단은 주 사회 공판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먹을 정도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굉장히 지금 몸이 피로하고 쇠약해진 상태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소식하기로 유명한데요. 지금 먹는 음식들, 그러니까 아침으로 요거트, 과일을 주로 먹는다. 이 내용이 또 동아일보 취재로 확인이 됐죠? 네,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일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밝힌 건데요. 아침 식사로 발효유를 먹고 또 덴마크에서 만든 우유, 그리고 미술리, 그러니까 곡물 말린 것이죠. 깨죽 이런 것들을 넣어두면 본인이 알아서 잘 먹겠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는 식사보다는 과일이나 우유, 두유 같은 건강식을 많이 즐긴다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는 식단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유, 두유, 치즈, 요구르트, 발효유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몰려오는 청와대 업무가 많아 부담을 많이 느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너무 의지를 많이 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몰려오는 청와대 업무가 많아 부담을 느꼈다. 업무. 청와대 일을 본인이 업무라고 생각을 했군요. 최순실 씨는. 네, 맞습니다. 자신이 일정 부분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의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봤다. 그래서 참 곤혹스럽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독일에 가고 싶었는데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 참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도 검찰 조사 결과에 밝혔습니다. 네. 근데요, 궁금한 게요. 아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 업무가 부담스럽다. 청와대 업무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본인이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특히 몰려오는 청와대 업무가 많아서 부담스러웠다. 최순실 씨의 어떤 언어 활용 그동안 전력을 볼 때 업무라는 게 아주 깊은 그런 의미를 담았다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 공적인 자리에서 청와대의 일, 특히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네. 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계속 하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사이였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사적인 이익 추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요긴하게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말입니다. 네. 최순실 씨의 이 발언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동시에 네. 이 모든 게 박 전 대통령의 요구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박 전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죠. 최순실 씨가 이 법정에서 재판을 계속 받으면서 고도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허투루 말하거나 실수했다고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밀려오는 국정 업무 때문에 자기가 필요했다고? 이거 정말 매주 일요일마다 문고리 3명 데리고 청와대에서 회의했다는 얘기도 우리 다시 한번 충격적으로 되새겨보게 되는데 최순실 씨는 이 과정에서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탓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도 네. 우리가 좀 맞습니다. 볼 필요가 있다고. 자, 저렇게 청와대 업무에 굉장히 피로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너무 의지를 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탓을 하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